네, 사장 물권법 최신 판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번에 이건 올해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었죠. 자, 소유주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점유주가 제멋대로 그 위에 주차장 등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니까 소유주가 열받아 가지고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뭐 차단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맛대로 가져가 버린 사안이고요. 이에 점유주가 점유권을 기한 본소로서 그거 다시 내놔라라고 한 사안이고, 소유권자는 내가 소유권자인데 왜 네가 마음대로 점유하고 사용하니? 라고 하면서 역시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때 제가 옆에 민법 제208조 써놨죠.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점유 권한이 인정되고 그 다음 소유권자의 소유 권한 등이 인정되면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해야 되고 배척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요게 나왔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 시험에도 안 나왔고 변호사 시험에도 아직 안 나온 거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모두 인용은 합니다. 자, 그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 절차고 실질적으로 뭐 돈을 받고 집행하는 사실적 절차인 강제 집행 절차는 분명히 따로 있죠. 자, 이게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요, 강제 집행 단계에서 저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그 차단기 등을 멋대로 가져가 버리니까 점유주의 점유권에 기한 본소도 인용이 될 것이고, 이 차단기를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소도 인용이 될 것이고, 소유권자의 본권에 기한 반소도 인용이 될 것이니까 일단 점유주한테 돌아갔다가 소유주한테 돌아가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소유주가 차단기를 뭐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있던 물건 자체만 왔다 갔다, 부동산 자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가 된다. 그럼 집행 단계에서 청구 이해소를 통해 저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다음 148번 점유의 상호 침탈. 이거는 그 누가 자전거를 훔쳐갔는데요, 그걸 지나가던 본래 소유주가 다시 이걸 훔쳐간 경우입니다. 이거는 점유권의 상호 침탈이 될 수 있고, 점유권이랑 본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소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서로 무의미한 게 될 수 있다. 무의미한 게 될 수 있을 때에는 아예 점유회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위에 그 점유권에 기한 본소랑 본권에 기한 반소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 단계에서 저지를 해야 되고, 이 판결 절차 단계에서는 두 개를 다 인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148번에서 점유의 상호 침탈 같은 경우에는 무의미할 경우 아예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고. 그다음 149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제척기간. 보통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네가 가져갔으니까 빨리 내놔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청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거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달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 상대방 입장에서도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지 라는 사실, 이게 입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척기간을 짧게 두고 있습니다. 1년 내 행사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204조 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 점유권은 침탈장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 유치권도 점유에 근거한 본권이죠. 유치권은 기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을 하고 있었던 점유 상태 있죠. 이 점유권은 기한소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점유권 회수의 소를 제기할 때는 1년 내 행사해야 되지만, 자,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1년의 기간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판례고요. 이거 우리 비슷한 거 본 적 있어요. 자, 밑에 제가 그려놨는데, 미성년자와 상대방 간의 거래관계가 있었고 미성년자가 이것을 취소한다 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한다, 요건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죠. 하지만 이미 취소권을 행사했다면요, 그 다음엔 서로 돌려받은 거를 반환해야 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거는 제척기간이 아니고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게 되니까 그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리와는 별개이다. 그런 법리가 이 149번 판례에서도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150번, 이것도 요즘 좀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니까 그러면 국가가 소유권자의 땅에 대해서 도로를 설치해가지고 공중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떡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은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냐면, 150번에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소유권
소유권자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것은 금반환이나 실내보호 등 신의 성질의 원칙상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리 구성하여서 이제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진짜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 것은 아니다, 판례가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 측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그 도로가 이제 더 이상 공중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면 소유권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그다음 151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제 203조를 근거로 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밑에 제가 글씨 써놓은 거, 요게 핵심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점유에 대한 사용 수익 관계를 청산하는 그러한 조문이 20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너 왜 내 땅 함부로 쓰고 있니? 내놔라고 하면서 네가 쓴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도 반환을 청구하겠어. 이게 20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판례처럼 물권적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201조 이하의 내용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 마지막에 밑에서 두 줄 위,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한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201조 이하와 741조 어떠한 관계가 있었죠?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201조 1항이 우선 적용되지만 악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201 악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201조 이하의 조문이랑 741조 부당이득 반환의 조문이랑 다 적용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201조 이하가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 조문으로서 741조 이하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라든지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법률관계가 없을 때 적용되는 조문으로서 법정 채권 조문이죠. 대표적 법정 채권 조문들이기 때문에 이 요건만 갖추어서 그것을 입증한다면 다시 부당이득 등을 반환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 그 다음에 152번 간접점유의 점유 매개관계 단절 여부라는 게 나오는데 간접점유라는 말은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지금 소유주가 간접점유하고 있다. 점유 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까지는 임대인의 직접 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 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점유 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것만 넣어놨는데 이게 아마 판시상 3번인가 그랬고, 이게 뭘 묻는 거였냐면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허접하지만 을이라는 사람이 땅이랑 건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에 대해서 임차를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랑 건물이요, 왜 갑자기 지우개? 땅이랑 건물이요 전부 다 수용이 되었어요. 수용이 되어가지고 갑조합이 이걸 수용을 해갔는데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라는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조합 측에서 을에게 부당이득에 근거한 이 토지를 왜 사용하고 있냐라면서 그 부당이득에 근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건물주죠? 건물주가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153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안 되니까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고 넘어가고, 자, 그러나 소유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으로 점유의 사실 상태를 보호하고 증명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이거 뭐죠? 취득시효 실익이죠, 이거는. 자, 이러한 예외적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아마 암기장에는 법리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23년도 6월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사실관계까지 제가 추가를 좀 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소외 1은 1985년 11월 25일 소외 2에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다. 1985년에 가등기를 해줬어요. 자,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는 2005년 8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원고가 2005년에 가압류 등기를 했어요. 자, 이 두 문장에서 이미 뭔가 이상한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거, 이거 형성권으로서 10년이죠. 1985년도에 그래서 가등기를 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오, 이게 되는 건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 있죠. 그 다음에 가등기 이미 소멸한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죠. 그 다음에 소의 2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고, 근데 살아있었네요. 본등기를 하였고 그 무렵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2005년 10월 24일 가압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자, 본등기를 했으니까요.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죠? 본등기 시점입니다. 여기 가등기 시점 아니에요. 본등기 시점인데 이거 순위가 위로 소급하죠. 자,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가등기 밑에 있던 가압류는 원래 이렇게 말소가 된 겁니다. 자, 피고들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가 이렇게 본등기를 하고 있고 피고가 이 본등기를 한 소외 2로부터 등기를 받은 겁니다. 매수하고 2015년 7월 3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위 등을 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약 완결권의 이제 나오죠. 10년의 경과로 소멸하여 실효되었으나 이후 소외 1과 소외 2가 가등기 유용 합의. 유용 합의를 했네요. 유용 합의를 했는데, 자, 이에 따라 소외 2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 소유권 1등기는 일단 유효한 건 맞다. 다만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한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의 직권 말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아마 이 가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유용의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압류 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즉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거는요 원래 본등기 시점에서 새롭게 된 거니까 가압류가 있는 채로 등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요. 피고들로서는 그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항변하는데, 자, 피고들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자기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배척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가압류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154번 계약명의 신탁, 명의 신탁자의 점유와 취득시효. 이것도 기존 법리 그대로죠. 자,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기산점은 자신이 소유권을 잃은 날이 된다. 자,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날이 된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방금 잃은 날이라고 하니까 이거 해석에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얘가 얘한테 등기를 넘겨줍니다. 근데 매도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뭐 양도담보 등이 아닌데 매도인이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매수인에게 등기가 옮겨졌는데 매도인이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취득시효 완성했다. 이건 할 수 있나요? 이건 지금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유하겠다라는 이제 자주 점유의 의사라든지 소유의 의사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기산점이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러한 의사 없이 판 거 말고요, 자기의 소유 의사가 있는 경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약정. 자, 부동산에서요 돈을 맡기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손 들어가지고 샀다. 이거는 무조건 계약명의 신탁이죠. 무조건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매수의 당사자로 하냐면 경매에선 손든 사람이 매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명의 신탁이 되니까 어디까지나 매수인은 명의인으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서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아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위 등 청구 못하고요. 이러한 사실은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으므로 저 괄호 쳐놨죠.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한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까 매도인이 팔아치웠을 때도 점유할 다른 권한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이 깨져버려가지고 이에 근거한 취득시효 완성은 불가능합니다. 155번 국가 등의 자주 점유 추정인데요. 선의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국가일 경우에도 197조 1항에 따라서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국가 등의 악의를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런 겁니다. 자주 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197조 1항에 적용되는데 국가나 좀 이런 거대한 주체가 이 197조 1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거 좀 오버 아니냐? 이렇게 한 건데, 아니 그냥 법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뭐라고 한 겁니다. 다음 156번 취득시효의 기한 소위 등을 위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할 수 있겠고요. 이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157번 취득시효 완성인 기한 소위 등 청구권 취득 후, 자, 그러면은 20년간 점유 완성이 있죠. 자, 취득시효 완성은 제가 답안이 정형적이라고 했습니다. 245조 1항 쓰고, 선의평온 공연 자주의사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뭘로 추정되죠? 197조 1항에 따라 추정이 됩니다. 물론 안 되는 사안이면 그걸 검토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만 충족하면 돼요? 20년간 점유. 언제부터 점유 개시했는지, 고정시설 점유 개시했는지 해가지고 20년 도과했는지 따지고, 그 20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자, 20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이 당시의 점유자가 이 당시의 소유자한테 채권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라고 했었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신에 이 효과는 소급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전부 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이 소유권 이어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는데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이 본래 소유권을 취득한 이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한 사람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구분하실 게 158번이죠.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매매기한 소위 등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7번, 158번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강력하게 변시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8월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모의고사에 이미 나와가지고 변시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159번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점유를 승계해준 게 아니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를 소멸하지 않는다. 이 당연한 법리고,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맞춰진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예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등기 명예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으로 보고 있죠. 자, 등기가 원인 없이 맞춰진 것이라고 주장한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을 진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자기가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리려면 조금 더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 부합물의 철거 청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로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한에 의해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합은 아예 딱 합쳐져 버린 것이죠. 부속은 그래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건 딱 합쳐져 버린 겁니다. 자,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자, 아예 귀속이 되어 버렸다면 소유자가 그걸 떼가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예 부합이 합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떼가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합물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앞뒤가 좀 모순 되는 것 같죠? 부합물의 소유권이 소유권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다시 유지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부속인데 그때도 용어를 부합물이라고 하고 있죠. 앞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어제는 판례 판시니까 이렇게 익히시고, 자, 갑 주식회사가 공장 건물을 새로 만들면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 을로부터
일로부터 토지 일부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 후 토지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는데, 이거 아마 제가 핵심 정리 때는 이거 제대로 설명해 줬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거 찾아보니까 아스팔트랑 콘크리트 그냥 합친 말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는데, 을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철거를 구한 경우, 자, 을토지 소유권을 이어받은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철거를 구했는데요. 재반 사정에 비추어 아스콘 포장은 을소유 토지에, 그렇죠, 이게 맞죠, 부합이 안 되었으니까 이제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은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약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판례니까 그대로 익힙시다. 그 다음에 161번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 청구 불허. 이거는 뭐 전원합의체 판례고 많이 설명들을 들었을 테니까 제가 기본 강의 때도 했고 핵심 정리 때도 했는데, 논지는 이겁니다. 2분의 1 지분권도 소수 지분권자, 2분의 1 지분권도 소수 지분권자. 공유주 중에 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진 자는 관리 방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마음대로 한다면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등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멋대로 가지고 있다. 그때 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이 친구한테 내놔라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과거 판례는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바뀌면서, 야,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인데 2분의 1 지분권자 그럼 돌려받은 다음에 다시 상대방인 2분의 1 지분권자가 여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무한 루프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고 할 수 없고, 자, 2분의 1 지분권자가 보존행위라고 하면서 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보존행위는요 모든 공유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얘만을 위한 거잖아요. 얘는 지금 권리를 오히려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역시 똑같은 인도전의 위법 상태와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5번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분의 1 지분권자가 토지를 아예 내놔라 라고는 못한다. 그래서 결론까지 기억을 합시다. 이거 모의고사 출제가 됐으니까. 자,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는 청구 못하지만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공유토지 위에 심어진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만으로 권리가 충분히 보호가 되었나요? 서로 지분권이 충분히 보호가 되었나요? 자, 지분권자라는 거는 추상적인 것이고 각자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어떤 특정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각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점유권자가 2분의 1 지분권자가 점유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점유가요 이 토지 위에 뭐 아예 집을 지었다 이러면 실제로 문제지만, 어차피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서처럼 방해 배제로서 집 철거 구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소나무 등을 수거하도록만 하면 토지는 어떻게 돼요?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가 그 토지 위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나무만 치우면 끝나죠. 실질적으로 다시 지분권은 어차피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땅은 그냥 각자 쓸 수 있으니까 이 지상물의 수거만 청구하면 실질적으로 권리 보호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수거 등은 청구 가능하다. 163번 원인 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맞춰진 경우. 지분도 부동산 등기부에 나오죠. 그래서 지분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 지분에만 원인 무효의 등기가 맞춰졌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지분을 침해당한 사람만 그에 관해서 문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만 볼게요.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 말수를 구할 수는 없다. 자기 지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164번 공유물의 보존행위 관련. 215조 단서가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됨이 보통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한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익과 충돌될 때에는 이거 보존행위라 볼 수 없다. 이거 전원합의체 판시 사항이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서 다 같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관리행위라고 봐야 된다. 설령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 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분 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가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를 관리행위로 보아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뭐 그런 판례랍니다.
이또 당연하죠. 보존행위란 건 모든 공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모든 공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회의를 거쳐라.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165번 토지 소유자의 건물 공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 불가. 토지 소유자는요, 건물 공유자들이 멋대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 볼때 봅시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 토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은 토지죠, 토지. 토지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하고 니 나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퇴거하고 건물을 내놔. 이건 안 되죠. 지가 건물을 쓰겠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또 과거에 있던 법리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건물이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건물의 공유자한테 퇴거하고 건물 자체를 나한테 인도해라. 이런 식인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166번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자, 밑줄 쳐진 거. 부동산의 양도 계약이 순차히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위 등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 즉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위 등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중간 생략 등기. A가 B에게 팔기로 했고 B가 C에게 팔기로 했는데 아직 등기는 A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C가 직접 A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A, B 간에는 당연히 합의가 있고 B, C 간에는 합의가 있으니까 A가 C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만 있으면 C가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였죠? 이행의 편의상. 그래서 A, B, 그 다음 B, C 간의 계약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니까 만약에 A, B 간의 매매대금을 좀 더 높였다면 그 높인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동시행 항변권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법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위 등 청구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자, 이것도 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을 해야만 양수인이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위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신탁자가 종중이었어요. 종중이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겠죠. 유효한 명의신탁의 근거에서 자, 신탁자가 이 명의신탁의 근거에서 소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양수인이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 동의 등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 판례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동의 필요 없는 청구권 양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앞에 봤는데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위 등 청구권.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위 등 청구권은 신뢰관계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점유자가 245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해서 청구권을 취득한 거죠. 그때는 이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의 등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167번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 자, 부실법 사주 사망에 따르면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강제 수용 등이 이루어지면 제3자가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근거 조문은 사주 사망입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관계는 바로 종료된 것이다. 뭐 그렇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부실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관계는 다 유효하고요. 따라서 정산양정 등도 유효하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산약정을 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 후에 부실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실명법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산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정산약정 당시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되었고 명의신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정산약정은 유효하고. 자, 관련해서 중요한 게 그 다음 문단입니다. 사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 동법 11조의 유예기간. 자, 이게 시행이 1995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30일 시행했나요? 자, 이때 시행이고 유예기간이 1년 주어졌습니다. 유예기간이 1년 주어졌고 자, 그러면은 1996년 6월 30일 제가 강의에 따라서 아마 7월 1일이라고 한 것도 있을 건데 이거 6월 30일 24시랑 7월 1일 0시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부실법 3조 및 4조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실법의 취지는 뭐예요? 원래 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걸어놓고 명의 수탁자한테 다 맡겨놓고 사실은 안으로는 다 부자였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야 원래 네 거면 네 이름으로 다 등기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실법의 취지 자체는 신탁자한테 등기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명의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신탁자가 가져가라라는 법이죠. 이 법은. 자,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위 등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위반이다. 만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 대가에 관한 정산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수탁자는 민법 제747조 1항에 의하여 부동산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반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명법 시행 후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이 이제 부위반의 대상인데 실명법 시행 전 명의 신탁이 있었고 이 경우에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라고 보아서 부동산 자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게 만약에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하다 만 거 1995년 6월 30일 시행이 되었고 유예기간 1996년 6월 30일인데 이때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가지고 언제 완성된다? 이때 완성되겠죠. 이때 완성이 되는데 왜 아직도 부실법 시행 전 이 얘기가 왜 아직도 출제되느냐? 이게 아마 제 기억에 2016년도 변시에 이미 나왔죠. 근데 이게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출제될 때 슬슬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에 좀 중요한 판례랑 이 다음에 이 부실법의 중요한 판례들이 많아가지고 슬슬 나올 수 있다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2006년에 시효가 끝나야 되는데 시효에는 뭐가 있어요? 중단이 있잖아요. 중단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와 관련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 169번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법리 재확인. 자, 판례는 볼드 제3자 간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 수탁자가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실법 시행 후니까 이때는 매수자금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거고요. 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면 제3자는 4조 사망에 따라 부실법 4조 사망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니까 자, 이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위 등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만 취득한 거니까 소위 등 의무는 가능하죠. 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위 등을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은 명의 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받아야 된다. 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 채무액 상당히 이익을 얻었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 채무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손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매도인에겐 실질적 손실이 없다. 그렇다면 손실은 신탁자가 받은 것이다. 따라서 제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 상당히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 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건 아예 제3자에게 처분한 거니까 매수 자금이 아니고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 상당히 이익. 부동산은 결국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자금이 아니고 부동산은 가져왔으니까 이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상당히 이익 요거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그다음 170번 계약 명의 신탁이랑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이거 뭘로 구분했었어요? 계약을 누가 체결했느냐 이걸로 구분했었죠. 그거 가지고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기존 법리에 반복이 많죠. 새로운 법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171번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으니까 그에 기한 취득시효 완성 등은 안 된다. 이 취득시효랑 명의 신탁 중요한데 둘 다 같이 섞여져서 나왔네요. 그런 취지 판례고 반복입니다. 반복. 172번 3자 간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은 불법행위. 수탁자가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 따라 3자 간이면 자 신수 그 다음에 매도인 요렇게 선이 다 그어져 있죠. 그리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고 제3자는 부실법 4조 사망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요. 자
자, 수탁자가 멋대로 처분한 거 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근데 뭐를 침해했는지 제가 형용행 꺼놨죠. 명의 신탁자의 소위 등 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명은 계속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 명의신탁 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자, 상대방이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 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누구를 그러니까 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였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174번 부실법 사주 사망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변시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법리니까. 자, 3자간 명의 신탁이고요.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선이 다 끄어져 있으면 3자간 명의 신탁입니다. 여기에서 수탁자가 제3자한테 그냥 넘기는데 여기선 선이 하나 더 끄어져 있죠. 요 선이 하나 더 끄어져 있죠. 원인되는 관계 자체가 신탁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제3자가 받은 것이고 수탁자로부터는 등기밖에 받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제3자는요 부실법 4조 사망에 따른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 신탁자랑 이 동그라미 친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자임을 기초로 해가지고 소유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동산 실명법 4조 사망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지만 이 판례처럼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실체관계 왜 부합하죠? 이거는 자, 수탁자 명의로 가 있는 등기 이거 무효죠. 물건 매도 무효죠.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매도인에게 가야 되고, 매도인 신탁자와 계약관계가 있죠. 자, 이거는 신탁자가 받을 것이고, 신탁자가 이렇게 받아서 이 동그라미 친 선에 따라서 제3자에게 원래 주었을 것이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이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래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권, 요거는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한답니다.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행사해라 그런 거고요.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 갱신청권이 소멸했다면 이제 더 이상 지상물 매수청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기 괄호 속에 넣어놨습니다만 그 지상물 매수청권이 제 마지막 사실 때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지상물 매수청권이 한번 갱신 청구하고 그게 거절됐을 때 너가 갱신 청구 거절해? 그럼 내 건물 사가 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권은 이거 순서가 있는 권리입니다. 1차, 2차. 그래서 갱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면 지상물 매수청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뭐 새로운 법리 아니고요. 옛날부터 계속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하게 되면 건물에 관하여 매매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이 매매의 매수 가격 등은 제가 형용권 칠해놨는데 행사 당시 건물이 현저한 대로서의 평가된 시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 크게 색다른 법리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법리 등이고, 그 다음에 관습법과 관련해서도 최신 판례가 많이 선고되었는데 새로운 법리 아니라 가지고 그냥 제가 지나갔고요. 그냥 이 요건만 외워두시라. 뭐 관습상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 법정은 없습니다. 처동법 특 법정 없는 거는 외워주셔야 된다. 제가 생으로 외우는 거는 싫어하지만 법조문 없는 거는 생으로 외워주셔야 된다. 참고로 저도 암기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근데 외워야 답안이 써집니다. 그 다음에 366조 법지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법 조문 가지고 답안을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건동 적용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타관변 불배라고 두 문자를 따드렸지만 320조 1, 2항 그냥 써도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조문 가지고는 요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설건동 적용,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다음에 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그 다음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366조 법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강제 경매일 때는요, 그땐 관법지를 검토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제에 대한 연체 차임 공제 주장인데요. 뭐 이거는 혼자 읽으시면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자, 밑에 그냥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그 다음 전세권자가 있겠죠. 전세권자는 물권자입니다. 전세권에는 물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전세권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자, 전세권 계약이
그러니까 전세 기간이 끝난다면 이 전세권 저당권자가 이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물상 대위를 행사해 가지고 돈은 나한테 주면 된다 이렇게 하려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가 원래 없기 때문에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요 아닌데 이거 전세 보증금이지만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나는 연체 차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제 항변을 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자가 야, 나는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지 이게 임대차인 줄 몰랐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사실을 몰랐던 전세권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전세권 저당권자가 알았을 때에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판례죠.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동지 판례도 마찬가지. 장차 전세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지라도 이거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 말고 전세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임대차 사실을 모른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 허위 표시에 제3자에 해당해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뒤에 나오는 것도 동지 판례도 이거 암기장이랑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임의 경매 공신력, 이거 전압인데요 이것도 기존 법리랑 똑같습니다. 자,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이상이 있으면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하는데 사실 저당권 자체가 없었다, 그때는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서 해결을 하고 있죠. 이미 소매랑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냥 경매가 무효라고 봐버립니다. 근데 경매가 무효라고 봐버리면 사실 경매 절차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거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터질 수도 있겠죠. 이게 내 잘못도 아닌데 야, 그럼 법원 네가 저당권인지 제대로 심사해보지 그랬어. 근데 법원도 사실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임의 경매죠. 말 그대로 저당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처리가 된다. 다만 민지법 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판례는 본조는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만 적용된다며 이 경우의 경매는 유효로 보고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자, 뒤 밑에 어차피 있습니다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앞에 이미 저당권이 소멸되어 있었다, 요거는 부위반 부당이득으로 가고,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는 저당권이 있는 거 맞다, 그럼 이거 일단 유효한 걸로 갑니다. 유효한 걸로 가고 부위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 결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결정 당시에 저당권이 유효한 거 맞다면 경매 절차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결정 시부터 이미 저당권 자체가 없는 것이었다면 이건 부당이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밑에 그냥 써져 있고요. 요것만 정리해 두시고 기존 법리 그대로입니다. 자, 그다음 180번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과 유치권 소멸 청구. 자, 유치권자가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성관주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위반 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321조가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냥 유치권 다 소멸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불가분성은 유치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 유치권 소멸일 때에는 위반 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소멸한다 라고 한 판례입니다. 요거 밑에 구분하라고 제가 또 넣어놨죠. 이거 혼자 읽으시라고 사실 구분 이런 거 다 넣어놓은 건데. 다음 181번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자, 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성관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법 제324조 2항을 위반한 임대인이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여전히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고. 다음 182번 경매 개시 결정 전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 합의. 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니까 이 사람은 낙찰 받은 사람 등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변제기를 미뤄 주어 가지고 유치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유치권 요건은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타감 별불매.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 관련성 있는 채권 등이 있고 결련성 있는 그 다음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점유하고 있는 게 불법 점유가 아니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 이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320조 1, 2항에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변제기 유예 합의 요 요건을 뒤로 미룬 거죠. 그러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유예 합의로 유치권이 소멸된 후 변제기가 다시 도래하여 유치권을 재취득한다면 이때는 또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유치권 법리 재확인한 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인수주의가 적용되어서 91조 5항에 따라 인수가 된다.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대법원은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든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만 파악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유치권 문제 풀 때는 320조 쓰고 타관변 불배 검토하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후인지 따져가지고 유치권 주장 가능함 안함 요것만 그냥 답에 쓰시면 되죠. 보통은. 자,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그건 뭐 특별히 뭐 별다른 게 없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리에서 특별히 별다른 게 없어서. 제가 사실관계도 넣어놨다는 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은연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사실관계가 나오거든요. 객관식에서는 법리만 나오지만 사례에서는 사실관계로 문제가 출제되죠. 그다음 183번 아까 타관변 불배에서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약정에 기한 거는 물건 자체와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죠. 계약에 긴거한 거니까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 안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 184번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 채권. 근저당권부 질권. 질권이 설정되는 거는 채권인데 이 채권 질권 플러스 근저당까지 설정돼 있는 경우입니다. 자, 볼드 채권의 지연 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뭐 법리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질권이라는 건 어차피 채권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꼭 등기부에 쓰인 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 이건 알겠는데 이건 꼭 어떤 문제가 나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밑에 또 사실관계 넣어놨습니다. 자, 근저당권자인 갑 주식회사 갑이네요. 갑이 근저당권자네요. 근저당권자라는 말은 여기 채무자가 있고 갑이 돈 받을 채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고 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저당권도 설정받은 겁니다. 근데 이 갑 주식회사가 다시 을 주식회사와 제1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자, 이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질권을 설정해 두었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을 넘겨받았으니까 근저당에도 부기등기 등을 하여야겠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회사 등과 제2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자, 병이 갑이랑 이렇게 제2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갑회사를 대신하여 을회사의 제1대출약정 채무잔액을 대위 변제하고 병이 을한테 요 1번을 변제를 하고 을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 요거를 또 이전받았네요. 근저당권부 질권이니까 이 근저당의 부기등기도 또 받아야 될 것 같죠? 자, 근저당권에 대위 변제하고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는데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은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병회사가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그러니까 근저당권 부기등기 받았으니까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겠죠. 받게 되자 후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정 등이 병회사를 상대로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병회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 채권은 대위 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1대출 약정 채권이고 자, 제가 형광펜 끄어놨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제1대출 약정 채무 잔액을 대위 변제하고 이전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상하는 권리 자체 남의 거를 대신 갚아줬는데 이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제1대출 약정에 근거한 권리겠죠. 원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대신 변제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밑에서 두 줄 위 대위 변제자의 변제에 의해 소멸하는 제1대출 약정 채권이고 병회사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이 갑회사의 병회사에 대한 채무인 제2대출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한 사례. 자, 병이 근저당권부 질권을 부기등기 받은 것은 이거 뭐에 근거한 거예요? 제1대출약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지금 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 변제자 대위할 수 있는 부분은 제1 대출 약정에 대한 부분만 변제자 대위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 이자에는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보시고, 저 때는 솔직히 말해서 질권도 많이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질권이랑 막 섞여져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85번에 보시면 질권 관련하여 변시의 이것들은 이미 출제가 된 거죠. 근데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질권 설정자가 349조 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 보통 질권 언제 설정하냐면은 질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있죠. 이런 거에 질권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채권에 설정됐으니까 채권 질권이죠. 채권 질권. 채권 질권은 뭐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채권 들어가는 순간 그냥 채권 양도 법리 적용되는 겁니다. 통지나 승낙. 이때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통지나 승낙을 안 했다면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 전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자 밑에 그려놨는데, 자 이 일반 채권자의 압류 전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이미 대항요건 349조의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 통지나 승낙 등을 갖추었다면, 이거 전부도 사실 채권 양도랑 똑같은 거죠. 이거 뭐예요? 양도, 채권 양도의 경합이네요. 양도의 경합인데 먼저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질권자가 우선하네요. 전부 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 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질권자에게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이렇게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이때에는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도 같이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이게 됐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가 피담보 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부기 등기를 안 해줄 수도 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인 질권 설정자를 위해 존재하며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거나 질권 설정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질권이 소멸하였다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거 어쨌든 그래서 이 저당권부 질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받을 때에는 통지나 승낙 필요하고 349조 1항 대항요건 갖출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부동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도 필요하고, 그거 정리를 하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23년도 변시에 이미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법리는 정리해두세요. 질권이 계속 나오니까. 186번 또 최근 판례인데 질권자의 직접 청구권 행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자,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 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일진 채권을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 지급으로서 제3채무자의 질권 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 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자, 제3채무자가요 질권 설정자한테 원래 이 채무가 있겠죠. 질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이고, 요 채권에 대해서 이 질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줘서 채권 칠권자죠. 이때도. 그래서 이 제3채무자가 질권자한테 이렇게 갚으면 여기 갚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갚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단축된 급부와 같은 실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 절차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자 채권 질권 자체에 근저당권이 붙어 있고 이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을 얻은 질권자가 배당 절차에서 돈 받을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단축된 급부의 효과가 있다. 목적물의 매각 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 된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3번 질권 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 설정자에 대한 피담보 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자, 근저당권부 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가 돈을 받은 겁니다. 자,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 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 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 설정자이다. 자, 이거는 근저당권부 채권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숫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수가 있으니까 이 판례 사안은 아닌데 제가 그냥 임의로 할게요. 채권이 갔다가 뭐 2억이었다. 근데 설정된 근저당권은 뭐 1억이었다. 그러면은 1억만 배당받아야 되죠. 근데 이건 근저당권부 채권이고 결국에는 이 채무자에 대해서 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이 피담보 채권을 갖다가 2억을 다 받아가 버린 겁니다. 이 경우에 이익을 보게 되는 건 궁극적으로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 설정자겠죠. 질권 설정자 지가 낸 빚을 갖다가 이 근저당 가지고 저 친구가 다 받아간 거니까 부당이득을 한 사람은 질권 설정자가 된다 이런 겁니다. 질권자한테 토해내라 하니까 나는 돈을 받은 게 있지만 내가 지금 이득을 취한 게 아닌데 이거는 질권 설정자가 이득을 얻은 거지 얘가 원래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그냥 가져갈 것 뿐이야.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네요. 186번도 우리 별표 칩시다. 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다음 187번 유치권 367조와 유치권 이거는 그냥 법 조문입니다. 민법 367조에는 우선 상환 권리가 있는데 제3취득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203조 1, 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 절차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203조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근거해 가지고 통상 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367조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만 있다. 경매 절차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만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이때는 유치권은 행사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것도 나름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이 단일 뭐라고 해야 되냐?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민법이라는 게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일 과목 중에서는 물권법이 사실 출제될 만한 쟁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고. 자, 그다음 188번. 목적물 전부가 제3자 소유인 경우에 공동저당의 효력. 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부동산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복 거다. 그럼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채무자 소유 가액에 다 넣고 그 다음에 물보가 이제 부담 책임을 지는 걸로 하죠. 근데 이게 둘 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둘 다 물복 거다. 이때는 둘 다 채무자인 거랑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368조 1항도 적용되고 368조 2항도 적용되고요. 이 물보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물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 경우에도 변제자 대위를 적용할 때에는 482조 2항 354호 따라서 물상 보증인이 그냥 여러 명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액에 비례해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자, 물보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역시 물보죠. 물보는 어차피 채무가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니까 제3자는 사실상 물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전히 물보의 관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공동저당 후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입니다. 채무자에게.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같은 물상보증인이요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이때도 368조 1, 2항 적용되겠죠. 그중 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뭔 소리예요? 전부에 대해? 아까 물보일 때는 368조 즉 부동산 가액 등에 비례하고 변제자 대위할 때도 부동산 가액 등에 비례했죠? 근데 물채예요. 근데 이 채가 처음부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물보에서 채무자 소유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물보 채무자일 때는 아까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일단 다 뺀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물보가 여기 자기 부동산 가지고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최초의 상태가 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여기 공동저당이 있고 이쪽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잖아요. 얘가 근데 분리해지면 안 되잖아요. 얘가 분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3취득자가 설령 채무자라 할지라도 분리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읽어볼게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이 채무자, 하필 제3자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면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대를 그대로 보호하고 불보인 것처럼 취급을 하겠다. 이런 취재 판례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건 암기장들에 다 실려 있으니까요. 제 책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자 189번 이것도 제가 별표를 안 쳐놨는데 별표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산 문제까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공동저당과 동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 자, 368조 1항 그냥 블라블라 취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당의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경우 자,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그 전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면 가압류 등기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이 저당권이랑 가액의 비례 가지고 받게 된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 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이거 같은 순위에서 받으니까 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일단 법리 정리하고 그 다음 문단 따라서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동시 배당을 하는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분담은 먼저 그 다음 형광펜 보겠습니다.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동순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안분한 금액을 경매대가로 삼아 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 각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좀 극혐이긴 하죠. 답안지에 쓰려고 하니까. 답안지에 그림을 써서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형광펜으로 쓴 건 외우셔야 되고 자, 사례 문제를 밑에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동순위 채권 3억짜리 토지고요. 공동저당이 4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공동저당 4억이고 368조 1항이라는 거니까 둘 다 채무자 소유라든지 아니면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라든지 이런 거겠죠. 자, 이거 원래 동순위 된 가압류가 없으면요. 이거 어떻게 부담시키나요? 368조 1항에 따라 1대1이니까 2억 이렇게 부담하죠. 근데 만약에 동순위에 가압류가 2억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 뭐 더 앞서는 게 있다면 그건 당연히 빼야겠죠. 경매 비용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고 더 앞서는 저당권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빼고 그다음에 공동저당 요거 가압류 등기입니다. 하나의 가압류 등기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자, 이거 계산을 해봅시다. 4억이랑 2억이 동순위입니다. 2억이 동순위란 말은 여기 있는 3억 중에서 2억, 1억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1억에 대해서 가압류권자한테 넘어가고 2억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자한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쪽 부동산의 가액을요 3억이 아니라 뭐다? 2억으로 봅니다. 가액을 2억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3대3, 1대1이 아니라 3대2입니다. 3대2. 3대2를 가지고 공동저당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이요. 자, 이쪽 왼쪽은 3억 그대로인데 여기 오른쪽은 3억이 아니라 2억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4억에다가 5분의 2, 그 다음 5분의 3 곱하게 되면 자, 왼쪽 부동산에서 2.4억, 그 다음에 오른쪽 부동산에서 1.6억 이렇게 담보되게 됩니다. 자, 이 계산을 한 게 법리에 맞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형광펜. 먼저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에 공제한 잔여 금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동순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자, 선순위는 이 제가 만든 사안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동순위 채권액에 비례해서 여기 가치 자체를 안분해야 됩니다. 2대1로 아까 안분했죠? 안분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안분된 금액, 여기선 2억이었죠. 여기 안분된 금액을 경매대가로 삼아 3대2로 삼아 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 각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안까지 필기를 좀 하셔가지고 요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6월달입니다. 하필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온다, 내년에 안 나온다, 그럼 다음해, 그 다다음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저당이랑 누적적 저당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네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 190번 누적적 근저당입니다. 요거는 각각의 근저당권액, 채권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공동저당이 아니라 개별 근저당의 형식을 취한 사안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공동저당은요 보통 액수가 다 똑같죠. 근데 자, 액수가 똑같아 그것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문제 자체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찾으세요. 채권액을 찾고, 이 사안에서는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25억 저당권, 인천에 있는 부동산에 40억 저당권, 그 다음에 다시 남양주에 있는 각 부동산에 대하여 뭐 최대 16억까지 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이었고요. 개별적으로 저당권 액수가 다 달랐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게 65, 81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9천만 원부터 해서 좀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100억 이랬던 것 같은데. 요 피담보 채권액이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을 확인하고 공동저당 금액도 다르다. 아, 그러면 이거 누적적 근저당이구나. 누적적 근저당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각각 부동산이 실행될 때 이 친구들 먼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 안분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인천에 있는 부동산 경매되면 다시 40억에 대해서 먼저 배당받으면 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부동산이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친구가 우선 변제받는 거, 그냥 그 법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법리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건 누적적 근저당에 해당한다. 이건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비담보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은 다음 비담보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보 소유 부동산의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481조 482조에 따라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물보는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고, 물보가 있을 때는 또 변제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취지 판례고요. 그 다음에 191번 이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네요. 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가담법 3, 4조의 청산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도 선의 제3자가 본등기의 터자바 등기를 마친 등으로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가등기 담보법에서 정한 채무자 등은 더 이상 가등기 담보법 제11조 부문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3자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
이 경우 그 반사적 효과로서 무효인 채권자 명의 본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 유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의 본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이거 제3자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냥 본등기 마음대로 마친 게 다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 등과 채권자 간 청산금 지급을 둘러싼 채권 채무 관계까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당연히 구해야겠죠. 청산 절차는 그래도 거쳐야 되니까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뻔한 법리네요,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뒤에 경락인이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 자, 이거를 매수한 게 아니라 경락인인 때에도 이거 똑같다. 경매 절차 경락인일 때에도 똑같다. 192번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 담보 실행 비용. 자,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 비용은 경매 절차 집행 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 청산 과정에서 교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쓴 감정평가 비용 등을 실행 비용으로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 비용과 취득세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이거는 쥐가 그냥 취득하면서 나간 비용이니까 요거는 스스로 부담해야 되고 공제할 것은 아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경매 절차 비용에 상응하는 것. 사례로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이건. 다음 193번 건물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대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건 건물의 소유자인 양도담보 설정자. 뭐 이거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뭐 소유주가 이렇게 건물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된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양도담보권 설정에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되니까 이거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러한 양도담보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 등을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자와의 관계에서요, 겉으로는 이 친구가 소유주로 되어 있으니까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겁니다, 건물의 소유주로서. 그런데 이게 양도담보일 때에는 그게 아니라 여기 채무자 이쪽에다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라,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양도담보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판례 법리는 아닙니다만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요, 일단 건물 소유주로 있는 사람한테 그냥 부의반을 청구하면 되겠고, 이쪽에서 이거 양도담보이다 라고 하면서 이쪽에 청구해야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토지 소유주가 이쪽으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 가담법에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 관리자는 가담법에서 정한 귀속정산 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가등기 관리자의 본등기 청구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뭐 그렇답니다. 그렇고, 자 195번 경매 진행 중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이거는 그 가담법 조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가담법 조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 밑에 제가 그냥 대충 써놨는데, 가담법 같은 경우에는요 3조에서 귀속청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청산기간 거쳐가지고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해가지고 부동산 가져가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때에는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고 귀속 청산만 허용되죠. 그런데 가담법에서는요 13, 14조에서 경매 절차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 청구도 가능하고, 이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경매 있죠? 그 경매입니다. 이때 담보 가등기는 뭘로 취급돼요? 저당권으로 취급되죠? 그래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냥 그 소유권을 아예 가져오는 방법. 그냥 경매 때 이 저당권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그 돈을 그냥 받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담법 전문은 담보가등기 관리자는 선택에 따라 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이것도 담보권 실행이라고 아까 했었죠. 귀속청산 방식도 담보권 실행이다. 혹은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3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며 제14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해진 경우, 자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경매 절차, 일반적인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요 귀속 청산은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 등을 고려하면 결과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때에는 가등기 담보법 3조에 따른 귀속 청산 방식의 담보권 실행은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도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택일이다. 이런 겁니다. 귀속 정산으로 가든지 경매 절차에서 전환권을 취급받아서 우선 변제권으로 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일이다. 그런 취지 판례고요. 물권법이 일단 끝났네요. 그렇다면 좀 쉬고 제가 가족법 다시 촬영해서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